매수세의 유입으로 3,16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 새해 핵심 과제에 대한 대통령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방안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2,3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계약하면서 현재까지 모두 7,900만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은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쿠팡에 이어 토스증권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한 명당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증권사인 토스증권이 인재 확보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는 3,16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죠.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장중 3,180선까지 상승했던 코스피는 지금은 상승폭을 다소 줄여 3,16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0.39% 오른 3,159.12에 거래 중입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1,721억 원, 외국인이 1,028억 원 사들인 영향인데요.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의 영향으로 네이버도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은 1%대 약세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배터리 소송 결과가 나온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1.11%, 1.06% 동반 하락 중입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중 하락 반전하며 0.64% 내린 975.68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35전 내린 1,098원 5전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이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다고요. 네, 유럽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영국의 푸즈 지수는 2.52%, 프랑스 까크 지수는 1.45% 올랐고 독일 닥스 지수도 0.42%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2% 뛴 채 마감했는데요. 지는 이난해 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각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에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있는 건데요. 또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거래된 구리 가격도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서 난방용 기름 수요가 늘면서 국제유가가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편 영국 파운드화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소식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먼저 유가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60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WTI는 전일 대비 1.1% 오른 배럴당 60달러 1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61달러 선에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미국 전역을 강타한 한파로 난방유 수요가 급증했고 특히 텍사스주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유시설 가동이 중단된 영향이 컸습니다. 브렌트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4월물 가격은 장중 1.4% 넘게 올라 배럴당 6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파운드화 가격도 꽤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파운드화 가치가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달러 대비 파운드화 환율은 1.3895달러로 2018년 4월 고점이었던 1.3915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영국은 1,500만 명에게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다음 달 8일 등교를 시작으로 봉쇄를 풀 가능성이 커지는 등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은 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파운드화는 유로화 대비로도 9개월 만에 가장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BS 비즈 류정훈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비트코인이 잇따라 결제 수단과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사상 최고가인 5만 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비트코인을 세금으로 받겠다는 곳까지 등장했는데요. 바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입니다. 프란시스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은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시청 공무원들이 원한다면 월급도 비트코인으로 주고 시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의 실험이 다른 지방정부로 퍼질지는 미지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비트코인 투자에 열을 올리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붐을 이끈 테슬라에 이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은 투자 적격 대상에 비트코인을 추가했고요.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비밀리에 비트코인 관련 세미나를 열고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이 번지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거래 수단으로 삼는 기업 주식을 구매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주가가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보다 먼저 비트코인을 매수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올 들어 14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금융당국은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 출시를 승인했는데요. 연내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과 금융권, 또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비트코인의 영역은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세가 지난 2017년의 흐름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8사 대책 그리고 이번 달 2사 대책을 통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후속 방안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아무래도 시점이 시점이니까요. 오늘 업무 보고에서 관건이라고 하면 최근 공급 대책에 대한 보완책이 나올지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상대로 신년 업무 보고를 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제시했던 공공재건축 재개발, 공공직접 시행 등 그동안 나온 대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임세윤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업무 보고에서 집 걱정은 덜고 지역의 활력은 더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실 획기적인 수준의 정말 말 그대로 획기적인 수준의 공급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보면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은 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네,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는 오히려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를 조사한 결과 118.8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이사 대책에서 전국적으로 85만 호의 공급 계획이 나왔음에도 불구 아파트를 사려는 심리는 더 강해진 겁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는 용산구 한남 더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가 77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 아파트는 전국에서 7년째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6개 정비구역 중에 4구역이 처음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압구정동의 재건축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 적용을 피하자는 심리가 이 재건축 사업 추진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우선 압구정동의 재건축 추진 소식은 무성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 조합 설립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약 3년여 만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등 재건축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현재 1,300여 가구인 압구정 4구역은 추후 2,000여 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압구정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데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집주인 중 해외에 살거나 고령층이 많아 재건축 사업을 이끌 사람이 적었고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 고시도 미뤄지면서 탄력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랫동안 답보됐던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또 추진의 속도가 붙은 이유를 보면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 이거 좀 피하자 이런 심리가 또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이 안 된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이상 거주한 소유주만 신축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들에만 이 규제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예외 규정 적용 기간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정비구역인 1, 2, 3구역은 조합 설립 동의율 75%를 넘겨 조합 설립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4구역과 함께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5구역은 이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이 직원들과 이익을 나눠 갖겠다는 취지에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주식을 함께 나눠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같은 배송 또 배달 업무를 하는데도 직접 고용된 쿠팡 친구는 주식을 주고 독립적인 사업자 개념인 쿠팡 이츠 또 쿠팡 플렉스 인력들은 주식을 안 준다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이게 명칭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는데요. 정확히 어떤 인력들이 주식을 못 받는다는 거죠? 네, 쿠팡 배송 인력 중에서 배송 아르바이트 개념의 쿠팡 플렉스와 음식 배달하는 쿠팡 이츠 인력은 주식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쿠팡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업무상 자율성이 높은 독립 계약자 또 사업자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쿠팡은 본인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하는 인력인데다가 오늘 나오고 내일 그만둘 수도 있는 인력까지 주식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합니다. 한편 쿠팡이 지급한 차량으로 같은 배송 업무를 하는 쿠팡 친구, 쿠친의 경우에는 쿠팡에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1인당 약 2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나눠줍니다. 쿠팡은 쿠팡 친구의 경우 2년 안 된 비정규직과 이후 전환된 정규직까지 모두 주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쿠팡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를 보면 좀 눈에 띄는 게요. 쿠팡이 이들 쿠팡 이츠 등 배달 인력들을 좀 위험 요인으로 명시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쿠팡은 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쿠팡 이츠 등 배달 인력들이 배달 사고 등 위험 요인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라면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회사가 떠안게 될 부담 또 위험에 대해서도 명시했습니다. 배달 인력 등의 노조 활동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이 증권 신고서에는 쿠팡 이츠 같은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선 성과 그리고 비전은 구구절절 언급하면서 그 기반이 되는 배송 인력들 관련해서는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현재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선별 지원으로 합의를 했긴 했습니다만 지원 규모를 둘러싸고는 좀 양측의 간극이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정 간 2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지원금보다 많은 15에서 20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30조 원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10조 원 안팎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간극이 상당한데요. 이렇게까지 좀 벌어진 이유는 뭡니까? 네, 재정 부담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로 한 발 물러서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사각지대였던 노점상이나 택배 노동자도 포함하고 1인당 최소 300만 원 이상 지원하려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정 간의 2라운드의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또 현재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올해 연말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956조 원 수준인데요. 추경이 점차 늘어나면 올해 안에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2,3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고 일부 백신의 경우에는 앞당겨서 받기로 했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추가 확보 물량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총 몇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가 된 겁니까? 네,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7,900만 명분의 도입을 확정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백신은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에 또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 물량입니다. 정부는 일부 도입 시점을 앞당긴 백신 물량도 발표했는데요. 당초 화이자 백신 1,000만 명분을 올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 중에서 100만 명분, 즉 100만 회분, 즉 50만 명분을 올 3월 말에 앞당겨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이자 백신은 2분기에 총 700만에 350만 명분의 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가로 확보한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하는데 오늘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또 아슬아슬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백신 접종은 결국은 2분기로 늦춰졌다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첫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아서 당국이 고심 끝에 1차 접종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분기에는 고령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노바백스 백신을 비롯해서 2분기에 앞당겨 공급받는 70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갖고 고령자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오늘 자정 기준 457명이 발생했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선 것인데요.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후에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러시아 백신 개발사 실무진들이 이번 주에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생산 시설을 돌아보는 일정이 있어서 위탁 생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언제 입국을 합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 실무진이 국내에 입국합니다. 이들 행보가 관심사인데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생산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이 주목을 끕니다. 입국 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GC 녹십자, 바이넥스, 한국코러스, 이수앱지스 등의 생산시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러시아 실무진은 실사를 거친 뒤 위탁 생산 회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실사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위탁 생산 계약을 마무리 짓고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자 사실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좀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관심도 받지 못했었는데 요즘 보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는 임상 이상이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에서 허가해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의학저널 랜싯에 91.6%의 효능을 보였다는 이 임상 3상 결과가 게재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위탁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러시아 백신의 국내 도입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방안이 계약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러시아 백신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해 국내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LG전자의 새 스마트폰 모델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인터넷에 유출이 됐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유명 정보기술 유출자인 에반 블레스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LG W41 시리즈 3종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W 시리즈는 LG전자가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내놓은 중저가 브랜드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모델 LG W41은 지난해 10만 원대 가격에 출시한 W31의 후속작으로 추정됩니다. W 시리즈는 제조 비용이 낮은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렌더링 이미지는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중에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큰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지난달 발표한 이후에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방침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LG전자는 지난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바일 사업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분기 연속 영업적자에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적자만 5조 원에 이르는 등 수익성이 매우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올해 출시할 것으로 보이던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롤러블 폰의 향후 일정도 모두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LG W41 같은 ODM 제품을 통해 모바일 사업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LG전자는 현재 W41 출시를 포함해 모바일 사업 부문에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다음은 금융권 소식도 연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후보를 4명으로 간추렸습니다. 이달 중에 최종 후보 1명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의 재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먼저 회장 후보 4명 누군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내부 인사 3명에 외부 인사 1명으로 정해졌는데요.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과 하명주 하나금융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내부에서 발탁된 회장 후보이고요. 이 외부 후보로는 박진애 전 한국시티은행장이 확정됐습니다. 하나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번 달 중에 최종 후보 1명을 추리고 다음 달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명백히 후보 4명이 있는 상황인데도 김정태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태 회장이 이번에 연임하면 2012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4번째 임기를 맡게 되는 건데요. 하나금융 내부 규범상 회장 나이가 만 70세를 넘길 수는 없어서 올해 만 69세인 김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건 단 1년입니다. 그럼에도 김 회장 연임론에 무게가 실리는 건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 경영 실적 면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하명주 부회장이 DLF 사태나 채용 비리 등으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도 김 회장 연임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김 회장이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과 금융당국에서 지난 2018년 연임 때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은 연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지난달 3일 공식 출범한 토스증권이 임직원을 위한 새로운 성과보상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원 1명당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주기로 했는데요. 단독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요즘 연말 연초에 성과급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과급을 준다는 겁니까? 네, 토스증권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보상제도로 양도제한부 주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도제한부 주식은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건데요. 어제 쿠팡이 직원들에게 200만 원 상당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토스증권은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연 뒤 전체 임직원 90명 중 70명에게 1인당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줄 예정입니다. 네, 전체 임직원의 거의 80% 가까운 규모인 것 같은데요. 방식이 좀 증권업계에선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네, 토스증권 측은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과 동기부여 등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본 동력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증권업계에선 신생증권사인 토스증권이 인재 확보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도제한부 주식은 성과를 주식으로 보상한다는 점에서 스톡옵션과 비슷하지만 약정 기간 중 퇴사를 하면 주식을 반납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임직원 동기부여와 함께 인력 유출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토스증권은 올해 90명 채용을 목표로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데 다음 달까지 입사하는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1억 원 상당의 주식 혜택이 주어집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흑자 보증수표로 불리던 내국인 카지노 시설인 강원랜드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강원랜드 구체적인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강원랜드는 연결 기준 4,31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1년 전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던 것에서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선 건데요. 같은 기간 매출은 68% 넘게 줄었고 단기 순손실도 2,7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도 코로나19 직격탄을 피하지 못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사업장 문을 수개월씩 또 수차례 닫으면서 지난해 정상 영업 일수가 53일에 불과했습니다. 영업을 재개한 동안에도 입장 인원을 당초 하루 평균 6,000명의 20% 수준인 1,200명으로 제한했고요.
지난해 8월에는 서울과 경기권 거주자들의 입장을 제한해 제대로 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지난해 입장객은 전년보다 80%가량 줄어든 60만 명에 그쳤고요. 결국 리조트와 레저 등 비카지노 부문도 연매출 742억 원으로 58% 넘게 줄었습니다. 네, 같은 이유라면 사실 외국인 대상 카지노 역시도 사정이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카지노 공기업 그랜드 코리아 레저 실적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844억 원으로 전년보다 62% 넘게 줄었고 888억 원 영업손실, 또 643억 원 단기 순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주고객층인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면서 서울과 부산에 있는 세븐럭 사업장을 찾은 방문객은 44만 5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74%가량 줄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지난해 외국인 대상 카지노 누적 매출이 3,393억 원으로 전년보다 57% 넘게 줄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는 짧은 시간 안에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영하 2도로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에도 영하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낮겠지만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바레만 부근에서 남동 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고요. 전국의 대기순환은 원활하겠습니다. 따라서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며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금요일 서울, 경기와 충청도부터 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의 공기질이 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네, 2월 16일 화요일 오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